샀더라고. 갑자기 10만 원 들어가지고 태풍 때문에. 저는 최고의 더위 기록이 94년하고 2018년이었죠. 근데 최고봉이 94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기억하시는 게 덥기도 덥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죠? 진짜 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4학년 때고 대학교 때 발도조사 가는데 더운데 떼이 학교였어요. 그것도 군산 앞바다 섬에 가다 놓고 무슨 대학생들을 군사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실미도요 실미도. 하우스 치고 살았어요. 하우스 치고 뭐 한여름에 섬에 물도 안 나오는데 옹달샘 이렇게 팠는데 물이 좀 나오다 안 나오고, 목욕은 이제 바다 가서 수영하고 옷은 민물에 빨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 진짜 그 월드컵, 그때 미국 월드컵을 했거든요. 그 월드컵 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모기에 뜯기면서도 그냥. 그때 더위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올해도 진짜 상당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건 없고, 저희 학교에 오시면 뭐 볼펜이나 이런 거 드리긴 하는데 요즘은 대학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인구수가 적어지면서 입시생들이 적잖아요. 그럼 입시 수수료들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학교가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궁색해집니다. 사립대학들은. 그래서 이런 기념품들도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도 싼 거 만들고 좋은 거랑 만듭니다. 대신에 지금 대학들은 무슨 집으로 사냐면 외국인 유학생들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 K-팝 때문에 유럽 애들도 와요. 국내 보이 그룹들 보려고 이렇게 공부 핑계로 오는 거죠. 나 유학 갈래 그러고 와서는 공연 쫓아다니고 이런 재미로 여학생들 성비를 따지면 여학생들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무슬림 쪽에서 공대 박사를 딸다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선진 과학기술 배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물가가 좀 지금 많이 일본을 추월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나마 조금 싸다라는, 그 대신에 또 선진이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때문에 그나마 조금 버틸만하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학생 수가 주니까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무슨 과부터 사라질까요? 인문. 철학과는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이미. 지금은 철학과를 남아있는데 국립대 빼놓고 메이저, 진짜 메이저 있잖아요. 고대, 연대, 서강대 이 정도, 서강대 이 정도만 남아있고, 서울 중이하 대학들의 철학과는 이미 사라진 지가 좀 됐어요. 사학과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학과나 고고학과가 없어지니까 발굴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거나 졸업했거나 30대일 텐데, 이 미취업자들 있잖아요. 발굴 현장에 인력이 부족해 우리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취업을 시키면 도망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월급은 뭐 그냥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주면서 무슨 삽질을 시키냐, 내가 무슨 땅 파러 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고고학계, 우리나라 이 고고학계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평택 지역의 고고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신라와 관련된 거지만 이렇게 많다니. 그 전에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청동기 시대 보셨죠? 엄청나게 많죠. 아마 평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시대라 치면 청동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신라는 그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학술 조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성시나 안성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만 아직은 이렇게 그냥 조용한 동네인데, 지금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진짜 우리 동네 문화재 많네라고 보실 겁니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제목은 이제 평택 서남부 지역의 성과 분포 현황인데, 앞서 보신 이 지역은 어디냐면 용성입니다. 용성. 거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성이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용성리 마을성까지 총 5개가 있고요. 이쪽 구석이 하나 부용산 토성이라고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조사가 안 된 거였어요. 최근에 근린공원 만든다고 조사를 했는데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와서 이거 청동기 마을이 주거지 좀 나와서 제사유적이나 마을인가 보다 했더니 역시 안성 도계동처럼 점점 벗겨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성이네 라고 해서, 물론 도계동 산성은 아까 규모가 1.4km라고 했지만 요거는 미니어처입니다. 조그만 200m, 300m짜리인데 그래도 새로운 성이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여러분들이 산책 다니는 근린공원 같은 데 자세히 보시면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이 성들이 왜 여기 있을까요? 위성지도를 보시면 발안천과 안성천 사이에 있죠. 두 큰 하천 사이에 왼쪽은 평택항이고, 보시면 얘네들 성 몰려있는데 빼놓고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갯벌입니다. 갯벌. 뻘이죠, 뻘. 그러니까 바닷물이 만조 때는 이 지역까지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동네였다. 근데 이 성이 여기 있다, 현급 성이 여기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발고도 그나마 높아서 바닷물을 피할 수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쪽 가면 화성, 이쪽 가면 이제 아산이 되겠죠. 횡성 지나면.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평택의 성곽은 15개소, 그 중에 13개소가 토성입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성은 자미산성, 백봉리, 기산리, 모봉산성, 견산리산성, 동남리 산성이 익성이라고 하죠. 날개성이 삼국시대 성이고, 축조 주체는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주고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로 가면 무성, 비파, 덕목리성, 복남리, 그다음에 최근에 발견된 부용산 토성이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고려시대는 용성리, 농성, 석정리성이 해당이 되는데, 이 고려시대 성들은 이제 평지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기 전 1300년대 후반 전까지의 평지로 내려갑니다. 이제 평화기에는. 그래서 이런 성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 성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미산성이 가장 이제 내세울 만한, 용성 지역에서는 중요한 메인 성이 되겠습니다. 네, 대응해야죠. 그 자미산성은 이 명문 그 문헌자료, 명문기한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거성현의 치소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헌 기록에 삼국사기나 고려사,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신중동국여지 성남을 보면 이 자미산성, 즉 용성 지역에서는 이 자미산성이 가장 유력한 치소성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성, 토성은 240m짜리 아주 소형이죠. 외성은 돌로 쌓았는데 580m,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성들은 500m를 내외로 하는 성들이 동네에 있기 딱 적합하고요.
1km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군성급이라고 봅니다. 그 군 단위로 보고요. 현급은 이제 면 단위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급 성의 치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500에서 600m 정도 크기를 갖고 있더라. 다음에 이제 지표조사가 한 번 됐고 두 번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발굴되다가 말았죠. 2007, 8년 이때 되고 나서는 지금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문지, 그다음에 건물지, 수구, 집수시설, 수열, 주거지 등이 나왔고, 뭐 청동시대 유물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지가 높은 데에서 생활을 해야 외부 침입자들도 관찰할 수 있고 동물로도 피신할 수 있기 때문에 청동시대 유물은 당연히 나오고요. 백제 유물이 나왔고, 그러니까 백제인들도 일찍부터 여기를 취소지로서 삼았다라는 거 벌써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신라인들이 이제 아마 이 석성 부분을 지금 이 성벽인데요, 이렇게 돌로 쌓는 이 석성 부분을 아마도 백제인들이 손을 대서 축소한 게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라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기와도 나오고 조선시대 백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제시대 고배라든가 막세, 신라 막세, 고려시대 기와 나오고, 2차 발굴 조사 때 이 집수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에는 늘 전쟁이 나면 농성하러 들어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디 피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한테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다. 그러니까 우물부터 팝니다. 성을 만들기 전에 이 성에 물이 나올지를 확인을부터 해야 돼요. 물이 안 나오면 뭐 거기 성을 만들어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물을 퍼올릴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성을 만들 때는 하천역, 그 다음에 고지라든 저지든 물이 나와야 된다. 계곡도 끼고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할 곳이 북쪽인지 막아야 될 곳이 남쪽인지를 판단을 해서 성벽을 지세를 활용할 때 그 성벽의 높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주 방어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쌓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집수시설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 원형으로 이렇게 쌓은 집수시설이 성마다 최소 한 개, 크게는 한 개에서 큰 거 하나를 같은 거 아니면 작은 거 여러 개를 하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면서 확장도 되고 옆에도 또 다시 만들기도 해서 많은 데는 대여섯 기가 있어요. 안성 죽주산성 같은 경우는 한 5-6기가 몰려져 있고요. 저 최근에 작년에 발굴된 양주 대모산성에서도 아래쪽인데 동문지 쪽에서 새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성벽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집수시설을 기대를 많이 하고 팝니다. 왜냐하면 성에서 보물 창고는 집수시설이에요. 왜냐하면 땅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파고 물이 있었다라면 거기다 피난 갈 때 거기다 다 버리거든요. 막 버리고 정신없잖아요. 무거운데.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때도 이 북한의 동포들은 뭐 기둥 주춧돌 밑에 우물 속에 두고 왔다라고 하신 분들이 그게 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고 가져가기 힘든 것들을 묻어놓고 내일을 보자. 내가 내일 와서 찾아갈게라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귀중한 유물, 의미 있는 유물들이 저런 집수나 우물 시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양주 대모산성에서 목관이 나왔습니다. 목관, 묵서. 한 100년 정도 된 후삼국시대 목관이 하나 딱 나오고 사람 이름도 써 있고 사람도 그려져 있고 용자도 써 있고 막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양주 시장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드디어 뭐 대단한 게 하나 나왔고 그래서 했는데, 이런 저희도 그런 어떤 중요한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집수시설을 아주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잠미산성에서도 집수시설은 나왔는데 아쉽게도 명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아마 집수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청북에 이제 무성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무성산성
있는데 이 성은 생긴 게 이렇게 길쭉과 장타원형인데 이제 이쪽 서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형태고 해발 100m 정도에 있고 둘레는 500m급 역시 형급 성이고요. 문지 2개, 치성 2개, 정되지 않아 건물지 6개, 수구지 나오고 성명 높이 뭐 4에서 6m 정도 나오고 청동시대 유물 나오고 백제 토기 나오고 남북국 고려시대 기와 나왔는데 통신기 송일기에 이제 축성돼서 고려시대까지 이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바다의 조업뿐만 아니라 그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통제, 군대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들을 쌓아서 방어를 하고 통제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안중의 빛바산성입니다. 이 성은 고로봉형이라고 해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형식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부에 쌓았는데 둘레가 1600m짜리 아주 큰 성입니다. 이것은 삼국시대 성은 아니에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1600m짜리면 아까 그 500m짜리 비하면 3배 큰 군급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남북국 시대 통일기에 쌓은 거고요. 조선 시대까지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협축식의 판축, 즉 이제 흙으로 쌓은 성벽인데 이렇게 안성 도기도 산성 성벽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렸죠. 옆에 이제 단면도 있습니다. 이게 한 칸이 5m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1m, 1m, 1m 이렇게 올라가서 5m, 15m 정도 아니 이렇게 3m 이상 되는 성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성에서 명문기화가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건덕 삼령명 기화랑 거성명 기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중의 거성현의 치소성이었구나라는 단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명문기화가 나왔다. 그래서 거성현은 용성현의 치소성이었구나. 즉 자미산성은 삼국시대 때 쌓은 성이지만 비파산성으로 치소를 이동하면서 쌓은 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의 의미가 남다르다. 그 다음에 건덕 3년명 기화인데 고려 광종 때입니다. 이때가 고려 광종하면 개혁의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종이 태조의 그 업적을 받아서 이제 그 지방의 호족들을 이제 관리들을 하는 거죠. 관리 너무 많아. 그 왕건이 이 혼인 동맹을 많이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자식도 많고. 광종이 그걸 이제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을 이제 죄를 물어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지방다 파견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 신하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경기도 지역에서 이 건덕 3년명이나 5년 건덕명 명문기화들이 딱 3점 나옵니다. 현재까지. 그 중에 하나가 여기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안성 봉업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하남 교산동 건물지, 하남 교산동 지구, 지금 교산지구에서 나옵니다. 딱 3점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광주, 하남은 광주죠. 경기도 광주였죠. 광주, 여기 용성 지역, 그 다음에 죽산, 이 지역의 큰 사찰과 거점 성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광종 때. 그래서 광종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성을 다시 쌓고 지역 호족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축성 사업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불사도 일으키고. 그래서 안성 봉업사 같은 경우는 태조 왕건의 진영을 보관했던 사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탑도 있죠. 지금 봉업사에 가면 탑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태조와 관련된 그 광종 때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사를 일으키고 재정적 지원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도 광주로 그 한산주에서 광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지역을 통치의 거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성도 서해안 지역을 평택에서 이 서해안을 통제하는 그런 거점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종이
지원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그것은 이 북송 때에 썼던 거거든요. 건덕이라는 건 뭐냐면 광종도 이러고 외교 관계를 상당히 중시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성을 보여주는 기화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진전사원이고 이 공업사와 함께 이 기파산성도 치소성으로서 이 서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광종의 명으로,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성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의 규모가 커진 거죠. 1600m면 상당히 이제 한번 성이, 이게 이제 토성벽이라고 했잖아요. 축성 돌로 쌓은 석성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복원을 한 데를 가보시면 화성 당성도 이제 복원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답사하기는 좋은데 한번 1.6km를 걸어보시면 뭐 얼마 되나 싶지만 꽤 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모의 성이다라는 것은 여기 평택의 하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발견된 횡성 부용상 토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주 사용 시기는 고려 초입니다. 고려 초인데 신라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 전공으로 살짝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해발은 43m 낮죠.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바닷가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끝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 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데 동네예요. 여기 점 찍은 데부터 살짝 오른쪽 더 지나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원래는 뻘 지역이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 이제 해가지고 한 건데 그 지역에 해발 40m면 상당히 낮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동네에 평지잖아요. 그죠? 아주 평지고 조그만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근린공원 좀 만들어 주어. 그래서 시청에 얘기해서 그래 문화재를 한번 있나 보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성인 것이 확인됐죠. 그래서 방향토성이고 보시면 이 두 면입니다. 이렇게 네모나죠. 네모나게 잘 쌓은 성이고 둘레 280m, 2,600제곱미터, 한 780평 정도 되고요. 고려 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이 나왔고 판축 및 성토 흙으로 쌓았습니다. 이것도 그 성벽이 2.7에서 4m인데 이 모래주머니 쌓인 거 보면 되게 낮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높은데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 산책할 때 보면 요만한 언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 뭐 성 같지도 않은 거죠. 근데 외부에서 나무를 싹 베고 보면 성벽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울창하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발굴 조사를 했더니 성인 것이 확인됐고 고려시대 건물지 6동, 뭐 주거지 2기, 수열 126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1km 반경 안에 행성읍 객사, 향교, 망한사지, 농성이 다 있습니다. 그 뭐냐면 중심지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혼란기 때 피난성으로 먼저 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못 가면 아산 지역이나 안성 지역으로 피난을 못 가면 여기서 농성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쌓은 소규모의 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성천 하류에 동안 지역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객사나 향교가 이 자리에 또 자리를 잡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갖는 의미는 남북시대 말기부터 이 신라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호족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 명칭 이름명은 안 나와 있지만 기록에는 아직까지 없지만 여기 이제 발굴된 거는 고려시대 주거지거든요. 근데 이 토기는 얘네들은 신라 토기입니다. 신라 말기의 토기들입니다. 유행했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시대 기와들이고 신라 토기들이 나왔다는 건 신라인들도 이 성을 활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혼란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토착, 즉 이장님이죠. 이장님이 옛날에 촌주가 그 지역의 토착의 세력입니다. 근데 사또는 중앙에서 온 사람이고 촌주는 즉 그 사또 밑에 있죠. 온 방들 있잖아요. 그들이 토착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이미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 통치를 했던 거죠.
근데 관리들이 오면서 그들과 이제 싸우기도 하고 융합도 하면서 통치를 이제 융합을 해 나가는데 이때 혼란기가 되면 그 토착 세력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서 사병을 모으고 돈으로 부로 그들을 사가지고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성에는 그 토착 세력이 후적으로 성장해서 왕관하고 결탁을 하고 뭐 궁예랑 싸우기도 하고 붙기도 하지만 횡성 지역에서는 아직은 그런 문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후적 세력이 없나?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성으로 거꾸로 찾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횡성 지역에서 이 성 하나의 발견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을 200m짜리지만 280m짜리면 자미산성급의 밑에 하위성으로서 이 지역에서 부를 축적한 호족이 성장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이다. 여기요. 여기도 주거지 나옵니다. 청동시대 주거지. 왜냐하면 그 고산 취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셨겠지만 그 청동긴들은 그 마을 단위가 큰 마을 단위는 구릉지에서 자리 잡지만 소규모는 이런 야산에 몇 채만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30명 이렇게. 지금 케이블 TV 보면 요즘에 오지 또 탐험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가잖아요. 이제 동남아도 벗어났어. 이제 아프리카야. 그리고 해외 여행 상품도 아프리카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저희 고고학자들은 아프리카 저희도 가보긴 했는데 이제는 오지라고는 이제 남미 아니면 아프리카야. 근데 아프리카가 좀 싸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유럽 사람들 지나갔고 일본 사람들 지나간 걸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행계도 이게 있어요. 순서가. 사는 이게 따라서 쭉 가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보면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를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 집들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평지인데 넓게 쓰면서 띄엄띄엄 있고 몇십 명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우리는 산으로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산에. 그럼 집이 한 대여섯 채 나오고 한 20-30명 이렇게 생활했구나. 근데 규모가 커지면 좀 넓은 구릉지대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부족이 세력이 커지면 내려가고 작아지면 산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비교할 건 아닌데 그 또 케이블에서 그거 하잖아요. 남자분도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자연인들. 그런 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안 끝나.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게 한 2-3년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산속마다 이제 여자분들도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또 아픈 사람도 많다는 얘기지만 그 현대인들의 그거지만 취향이지만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를 보면 현실이 싫어서 도피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남자들은 다 끌려가야 되는데 15살 이상은 다 끌려가야 돼요. 그 축성시키고 전시에 보면 동원 사국사에 딱 나와 있어. 15세 이상은 증발. 증발이에요. 다 나가야 되니까 그걸 피난하려면 도망가죠. 그러니까 산속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산속에서 주거지 몇 채 나오면 그거는 이제 운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기하고 이제 석기, 화살초, 마제, 석검 뭐 이런 거죠. 청동제품은 안 나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아까 제 말씀 그 발굴 경험 들려드릴 때 99년에 그 정말 지제동에서 고속도로 구간할 때에 인부로 오셨던 그 주민들 다 평택 시민들이었는데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저희가 인부로 썼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70년대의 후반에 그 집 앞에 하수로 있잖아요. 하수 이렇게 쭉 공사하던 새마을 사업할 때 내 집 앞을 파다가 흰동검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걸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문화재 관리국이 그때 당시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와서 몇만 원 보상해주고 갔다. 그래서 땡 잡았다. 그 돈으로 내 딸을 법대를 보냈다라고. 그래서 검사를 시켰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는 검사야. 칼과 검사라는 것이. 그래서 역시 그게 나한테 내 운을 가져다 줬다라고 해서 나 고고학 좀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했더니 대단한 걸 하수구 공사하면서 발견을 하셨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학비를 마련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동네 공원에서 성이 나올 줄 알아요? 청동기 주거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무덤에 청동 검 넣거든요. 거울하고 당군 썼던 거울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아니 많아요. 그다음에 평택 지역의 주거지와 토기가마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된 건데 현덕 화양지구 지금 뭐 평택은 신도시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대단한 유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화양 토기가마는 이렇게 두 군데 몇십 개가 이렇게 발굴됐고 주황색은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기다랗게 수공업이죠. 이렇게 이제 기와나 토기를 생산해서 주변 지역으로 파는 겁니다. 생산해서 파는 그런 이제 생산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고 여기 하늘색은 조선시대 분묘들입니다. 묘지로 썼던 거죠. 후대에는. 근데 가마는 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흙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맞아야 됩니다. 반면으로 경사 20도 30도 이 경사가 맞아야 불을 뗄 때 화기가 잘 올라가서 잘 구워주겠죠. 그래서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보면 구릉지대고 물이 가깝고 경사가 있고 흙이 차흙 붉은색 차흙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차흙 물론 이제 이런 주변이 다 붉은색 차흙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가마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도율동에서 주거지 26기에서 20기면 물론 이게 26기가 한 시대에 다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만 뭐 15기에서 20기만 있어도 한 소규모 단위의 마을 취락은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한 개 취락 규모는 되고 8, 9세기에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정도 규모다. 주거지는 뭐 방형, 장방형 단순하고 구들은 기역자 T자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토기 가마군이 나왔고 우물이나 수성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서 가까운 화성 청계지구 같은 경우나 거기서 택지 개발 많이 했죠. 화성도 거기서도 이제 신라 마을과 이런 가마, 도로, 우물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갖춰진 게 마을 전체가 하나가 세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안녕동이나 청계동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그런 요구가 같이 세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율동 유적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주거지가 27기, 이게 뭐 26기가 남북 곡시될 거고 한 기가 백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 불 아궁이 자국이 있고요. 이렇게 벽 쪽을 따라 가지고 수혈을 팝니다. 수혈을 파고 여기다가 굴뚝을 뽑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T자형 같은 경우 구들이 이렇게 불이 돌아다니죠. 그래야 이제 따뜻하니까. 그다음에 입구에는 아궁이 만들어 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래야 되니까 안에서도 해먹고 바깥에서도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5, 6, 70년대 시골에서 생활이 부엌에도 불 때지만 바깥에서도 야외 노지 만들어서 바깥에서도 해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21호 주거지에서 동체편에 글자가 새겨진 명문자입니다. 천지는 확실하게 보이고 여기 토기의 어깨 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종석 세로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 광대, 소신 자는 확실하게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동요적 의미인지 유교의 한 문구를 새겨놓은 건지 저기 인천 계양산성에서는 소위 논어복권이라고 나왔어요. 논어복권. 논어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목관에다 새겨서 공부를 한 거죠. 그게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적이 있어서 이게 백제인들이 썼던 거냐 신라인들이 썼던 거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백제의 복권이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인천의 계양산성 박물관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서상경을 공부를 했고 그 논어는 고대 그 전에 사람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유교, 도교, 불교 다 들어와 있었다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런 주거지 일단 서민들 주거지 같은데 거기에 썼던 항아리에 이런 글자를 새겼다라는 것은 글씨도 뭐 못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새긴 분은 상당히 좀 서당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의미인데 여기다 새겼을까라는 건 좀 더 사례들이 이제 모아져야 돼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이제 8, 9세기 때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도일동 이유적은 이제 주거지 한 개만 나왔는데 이런 구들 시설이 역시 갖춰져 있고 기와를 썼다라는 거고, 기와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와는 궁궐에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 관아, 불사, 사찰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들은 사실은 사다가 쓰거나 버린 기와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이런 기와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주변에 관아나 그런 관련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또는 생산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동석동 유적입니다. 주거지 7개하고 석광묘 9기가 나왔고 9세기에 만들어진 주거지입니다. 이 노란색이 이제 불 나가는데요. 불을 떼가지고 꺾어져서 배연되는 거죠. 불투로 배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요거는 이제 수열. 집자리가 형태가 애매하지만 이게 이제 집 범위로 보시면 돼, 크게. 근데 이런 거 이제 저장, 즉 깊이 파면 김치라든가 절임, 그다음에 젓갈 이런 거 보관해야 되니까 깊이 묻어야 냉장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집터들을 파보면 사실 이런 평평한 집들도 있지만 저렇게 깊은 구덩이를 갖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라 때 썼던 토기, 그다음에 요거 동그란 거는 방추차. 방추차는 어디다 쓰죠? 배틀. 배틀은 뭐 하는 겁니까? 옷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방추차는 언제부터 나와요? 네, 신석기 말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풀 종류나 대나무, 뭐 지푸라기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을 뽑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청동시대 때는 이미 옷감을 만들 줄 알았다. 방추차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요거는 뭐냐면 돌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석재 그릇. 이 토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돌로 두께도 두껍고, 이런 것은 뭐냐면 고온의 금속성 물질을 녹여가지고 도가니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이제 제가 1호 주거지 석재 용기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석재 용기입니다. 돌을 파가지고 뜨거운 금속 물질을 녹여가지고 도가니로 썼을 가능성. 소형이지만 이런 것들을 토기는 부셔지기 때문에 고열을 받으면 몇백 도를 받으면 터지기 때문에 이런 석재 용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뭔가 생산과 관련된 주거 집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덕 화양 유적입니다. 이건 남북국시대 주거지 6기, 군립주 건물지 하나 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구들 시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구 다 이제 이게 밭으로 경작되든가 나무 심으면서 이게 다 사라진 거고요. 수열이 이제 얕은 겁니다. 바닥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열 16기는 이게 가마와 관련된 거고, 거기에서 생산한 토기들입니다. 여기 토기가마 보시면 토기가마 16기, 유지점 13기가 나왔는데 14개에서 6개는 분집되어 있다. 그거는 뭐냐면 두고두고해서 이렇게 5에서 10호 가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하나,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중복돼 있죠. 그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재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터, 집터, 절터, 관아터,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비슷하다. 지금도 아파트 투기할 때는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강남 상고 어디, 강남구 서초구 어디, 무슨 아파트, 그거는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자기 자리들은 잘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우리가 발굴해서 다 베껴놓고 보니까 중복됐네라는 걸 알지만 저걸 조업할 당시에는, 만들 당시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파보니까 뭐가 썼던 흔적이 나와. 근데 양옆을 보면 봤던 것 같긴 한데 뭐 내가 이거에다 가마를 만든다고 무너질 것 같진 않네. 그럼 또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묘도 들어가요. 토광묘 뭐 이런 거 그냥 내 산이 아닌데 그냥 밤에 가서 암장을 할 때 이런 데 보면 묘도 써요. 왜냐면 이 자리가 뭔 자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오늘날에 와서 굴삭기로 다 저렇게 파보고 깨끗하게 정리해 보니까 이제 아 이거는 통일신라 때 사람이 먼저 기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사람, 조선시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형태의 가마를 계속해서 만들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맞으니까 그래요. 물이 있고 흙이 좋고 나무가 있고 그런 조업하기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9, 10세기에 걸쳐서 조업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서해가 가깝기 때문에 신라식의 전통 가마에 중국 송나라 스타일의 가마가 같이 들어온다. 중국 사람들 오늘 알려주는 거지. 야 이렇게 해서는 100개밖에 먹고 우리 식으로 하면 1000개 구울 수 있어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바꿔봐. 코치를 해주는 거야. 그럼 구조를 바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밋밋하잖아요 이게. 밋밋해. 이게 보면은 함척이 1m, 2, 3, 4, 5m짜리의 가마는 한 3.5m짜리인데 얘를 보시면 끝에 가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구들식 가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력을 좀 더 세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땅을 더 깊게 파는 지그재그로 요철을 둬가지고 그러면 이게 온도 조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아이디어를 누군가는 코치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중앙 통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되고 그들은 또 그들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지식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도 이 한반도의 서해안의 사람들의 이 서해안의 수산물이 필요하고 또 서해안은 소금도 많이 나잖아요. 양질의 소금이 우리나라가 소금이 좋다는 건 뭐 세계적으로도 그게 소문이 나 있는데 천일점이 좋다. 그거는 중국 사람들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얻는 대신에 왔다가 우리나라 수산물을 사가면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납도성과 몽천도성은요.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또는 그 이전에 한나 후한 때 토기들도 나와요. 항아리. 한성백제 박물관 보시면 볼 수 있는데 그 뭐냐면 거기에 수산물 싣고 와가지고 주고 가는 거지. 엎을 수는 없잖아요. 주고 항아리 주고 하고 백제 항아리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중국 도기들이 나와요. 근데 백제 독이 항아리에 비하면 중국 독이 훨씬 크고 단단해. 좋아. 그러면 중국 쪽에서 나오는 건 백제 토기가 나오겠죠. 그런 흔적들이 교류의 흔적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평택 지역의 특징이 하나씩 지금 찾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무덤 문화는 석실묘, 석광묘, 토광묘, 화장묘인데 석실묘는 뭐 석실 글자 그대로 방이 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석곽은 실보다는 작고 관보다는 조금 큰 거. 그다음에 토광은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묘죠. 땅 그냥 파는. 화장은 화장이고. 그러니까 화장묘는 청동기 시대도 있었고요, 신석기 시대도 있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장을 그냥 했겠어요? 야 이건 불교 스타일이니까 처음으로 내가 하는 거야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신석기 청동시대 때 했던 거를 부처님도 아니까 나 화장시켜라. 그리고 사리를 나눠라. 어쩌고 해라. 아수카완이 나눴겠지만 그것을 화장 문화는 우리는 이제 화장 그런 뭐 불교식 그렇지만 이미 선사님들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질병이 돌고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 문화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석신묘는 이제 신라 스타일은 횡구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또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 자세한 거는 6세기 때의 후반에 이런 아까 그 평택 자미산성 6세기 후반인데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고분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그래서 성이 있으면 주거지 고분 이게 세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라인들의 활동 또는 죽음, 전쟁 이거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데 하나의 단초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문화재들이 나왔다. 그다음에 이 제2유구라는 거는 묘 옆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죠. 토지신이라든가 산신한테 제사 지내고 두침, 아까 그 석침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침, 기와로 암기와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받침으로 썼던 거고, 그다음에 회기톡이라는 거 하는 것은 부장하는 유물을 일부 깨뜨려서 부장하는 겁니다. 도굴꾼들이 상품성이 없도록. 또 하나는 그 깨는 과정에서의 제례적인 행위, 제의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자를 한다거나 투기 구현을 타격해서 회기를 한다는 것은 매장용을 표시하고 제사용을 금지하고 잡기를 퇴치하는 데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X자 이런 것들을 보면 선사시대도 있고요. 조선시대 백제도 X자가 있습니다. 붓으로 그냥 X자하고 묘에 묻습니다. 그걸 도굴해가지고 누가 가서 또 시장 가서 팔아먹을까? 허다거든. 왜냐하면 이 값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도자기 그릇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단 말이죠.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 그거 누가 어제 저기 가서 무덤 쓰던데 거기에 뭐 백자 그릇을 몇 개 넣었어? 그러면 밤에 가서 이제 도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지금도 도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탐침봉을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걸리다가 토기들은 대부분 깨집니다. 약하기 때문에. 근데 백자들은 잘 안 깨지죠. 근데 잘 보면 이런 표시들을 우리 선조들이 또 다 생각해서 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유적을 보면 여기 이제 여기도 보면 X자 있죠. 밥그릇 밑에. 이거 딱 밥그릇이잖아요. 그죠? 이만한 밥그릇. 쓸만한 거에 이렇게 딱 X자 써놓고. 그다음에 신라인들은 관을 거의 안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제 그런 장구들이 안 나오고 부품들이 안 나오고요. 이런 병들이나 뚜껑 그릇들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7세기에서 8세기 도율동에서 나왔고, 그다음 지제동이 청동 유적도 많고요. 이 신라 유적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횡구식 석신묘, 이게 석신묘 한 개 때 제일 큰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보시면 세 개 중에 제일 크죠. 그래서 이 석신묘는 부부 합장이 가능합니다. 둘이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는 후손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장 위치를 보면 피장자가 여기 누워 있었다. 그러면 머리 양옆에다가 이렇게 부장을 합니다. 이렇게 밥그릇 하나, 병 하나, 뚜껑 하나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제2유구를 여기 위에 주구라고 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고, 토기도 이쪽에다 부장을 하는. 이거 이제 선대에 이거 백제 토광묘예요. 백제 토광묘를 신라인들이 나중에 와서 크게 묘를 쓰면서 파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 때는 선대에 어떤 흔적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파고 들어간 거고, 나중에 이 백제인들이 흙으로 팔 때는 이게 돌로 안 쌓기 때문에 토광묘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보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에도 보면 X자가 돼 있죠. 네. 동삭동 유적도 여기에도 보면 주거지 7개, 석광미 9개 나왔는데, 이거 조선시대 토광미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수백 개가 이렇게 몰려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서도 이제 신라인들이, 그러니까 묘토는 묘토다 계속해서 묘토로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대까지도 그 묘지는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을 까는 거지. 이걸 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목관 대신에 이렇게 시상을 깔고 머리 양옆이나 허리 양옆에다가 이렇게 부장품을 넣고, 토기뿐만 아니라 이런 철 도장, 조그만 칼 같은 것도 이제 지금으로 하면 저거 과도 같은 것도 하나 넣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뭐 저승 가서 쓰라는 것보다는 이런 철기들을 넣는 이유는 이제 그 잡기를 퇴출하는 데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을 같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뭐 철 겸 철 낫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8, 9세기 때 조성된 무덤들이다. 장당동도 석광묘 대부분 파괴됐지만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
충북 율곡리는 이제 석광묘 7개 나왔고 여기서 토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북 율곡리가 이제 시계 제일 올라가는 현재로서는 평택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인들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장경호라고 하는 이 토기하고 이 두침 양식은 신상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특징은 신라인들이다. 이건 가야인들보다는 신라인들이다라는 것을 또 저희는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야인들의 무덤 특성이 있고 신라인들의 무덤 특성이 있고 뭐 백제인들의 무덤의 특성 보수성이 있잖아요. 되게 보수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신식이지만 대부분은 보수성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특징들을 잡아서 보면 이거는 6세기 후반에 움직였던 신라인들이 여기 평택 지역을 진출을 해서 생활했구나, 또 죽음도 맞이해서 매장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끝에 여기 보시면 요건 귀걸이입니다. 귀걸이고 요거 방주차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발굴한 평택 포승의 도곡리 유적인데 석광묘 4개 나왔고 토광묘가 하나 나왔는데 이 토광묘에서 화장묘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국제학술제도 이제 같이 써가지고 수록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토광처럼 파놓고 토광묘에서 파놓고 한쪽 남쪽에다가 이 편호라고 해서 한쪽을 평평하게 만든 호입니다. 이게 고려 남북부에서 고려 초기에 유행했던 토기 스타일인데 보통 항아리가 둥글지만 한쪽 벽을 때려서 평평하게 만들어, 또는 네 면을 다 때려서 사각병을 만들기도 하고 두 면만 때리기도 합니다. 그게 한때 유행했던 건데 이 편호라고 해서 한쪽만 때려서 이쪽 면만 때리고 이쪽은 평평해요. 여기서 인고를 화장한 인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뼈 조각이 나왔고 머리뼈부터 시작해서 척추, 치아, 손가락, 발가락 다 나왔습니다. 한 사람 본인 다 나왔고 고열로 빠졌는데 대략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1000에서 1400도 화장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9세기 때에 아마 추정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옆 동네 안성의 매산리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가 나왔는데 그 인골은 똑같이 항아리에서 나왔는데 그 인골은 화장을 안 했어요. 네? 뼈 맞추린 거죠. 2차장 신석기, 청동기 2차장 생각하시면 돼요. 청동시대 고인돌 배우셨죠? 고인돌이나 웅간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전장, 그 전신을 다 그대로 눕히는 게 있지만 선사시대는 그게 안 되니까 바위나 산속에 놓고 육탈을 시킨 다음에 뼈만 추려가지고 2차장 다시 묻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 때도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묻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뼈만 추려서 육탈을 시킨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석광묘에다가 넣는, 여긴 토광묘지만. 그래서 옆 동네에서도 이런 비슷한, 근데 화장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사시대의 매장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잖아요. 단군 신화부터 시작하면 그거를 신석기, 구석, 청동기에다 맞춰보면 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맥을 잇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성묘를 가면 어떤 집안에 보면 산신석이 있죠. 네. 하는 집안이 있고 없어진 집안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선조 때부터 했거든. 산신한테 잘 보이는 거잖아요. 후손들 잘 되라고 하고 조상님들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허가를 받는 거. 근데 그거 무령왕릉에서도 써 있어요. 무령왕에도 왕릉 지석에도 왕 지석에도 내가 1만 몬의 돈을 주고 땅을 샀다. 토지신한테 써 있습니다. 그냥 토지신, 산신 이거는 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찰에 가시면 산신각 있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산신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고, 이런 매장 문화도 역시 그 전통이 뭐 맥락 없이 그냥 뚝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동기 접시가 어떤 건가요? 요겁니다. 요거 다 부식돼 가지고 요거
이게 떨어진 겁니다. 이 나올 때는 이게 테두리가 접시가 엎어져 있었잖아요. 뚜껑처럼 엎어져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꺼내서 보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테두리하고 속이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이제 가장자리가 부식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제 끝으로 해드리면 평택 지역의 신라는 신주를 설치한 553년부터 557년 사이에 진출을 해가지고 편입을 시킨 것 같다. 그다음에 대중국 외교를 하는데 이쪽이 교통로였다. 그다음에 북한 산주 남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을 이 당항성을 활용하는데 거점으로 삼았다. 그다음에 그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통로도 중요하지만 항구도 중요한데 정작 배를 잘 만들어야 되죠. 배가 가다 망가지면 안 되는. 그래서 583년에 진평왕이 선부서, 즉 배를 만드는 부서를 따로 만듭니다. 신서를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대중국 외교 본격화를 하는데 이 시기가 583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 축주산성, 안성 장원리 반제리에서 백제 석신묘 재사용하고 신라 석신묘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거 봐서는 평택에서도 이러한 유적들이 성 근처에서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하는 데는 이사부, 실행자는 거칠부, 그다음에 야전사령관은 김무력이다. 그래서 퀴즈, 이사부, 거칠부의 성씨는 뭘까요? 이씨인가요? 거씨인가요? 네? 이씨? 나 이씨. 이사부는 이씨다. 왜 말을 손을 안 들으세요? 아니 그 창피한 거 아니니까. 자, 거칠부는 거씨다. 자, 박씨다. 석씨다. 김씨다. 뭐 아무도 안 들어. 김씨 하나, 김씨 둘, 김씨입니다. 김이사부, 김거칠부. 네 분한테는 제가 제 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릉왕을 보필하면서 앞에 나섰던 거예요. 그들이 그 모범을 보인 거예요. 성골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야의 왕족으로서 김무룩 장군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맞아떨어져서 김춘추 그다음에 김유신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통 이후에는 진이천, 안성천 하류 중심으로 생산시설이 확충돼서 해상무역이 발달됐고 현급 성곽을 중심으로 춘추가 성장해서 이 지역 후속 발전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성곽과 불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많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평택 고대사의 역사가 밝혀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듣고 궁금하신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그럼 저희 평택 지역은 뭐 부여,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그 편입돼서 그 역사를 공유한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언제 최초로 좀 사용을 했고 온돌이야, 온돌. 예, 온도 그 유적이 최초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시는 범위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으로 가야 돼요. 거기부터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조선의 범위가 요동과 요소까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활동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그 중심지가 어디냐를 지금 두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 쪽에서 발굴하고 있고 북한 쪽에서도 발굴하고 있지만 발굴의 속도나 그 땅의 면적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근데 우리는 남한 문화만 발굴하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북한이나 중국 쪽 자료 연구된 거 보고 또 일본 연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하는 거 보면 압록강 두만강의 고조선 문화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인돌을 특히 눈여겨 보시면 되고 은돌도 거기에 맞춰서 그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우리의 고유 문화다라고 여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하게 한반도 접경 지역부터 시작이 돼서 남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퍼지지 않고. 예, 근데 제가 그 청동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유적이 발견된 데를 제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온돌이 구들이 이렇게 그 양자강 이북부터 해가지고 저쪽 이로 해서 불가리아까지 그 진행돼요. 제가 6년 전에 불가리아 그 지하철 이렇게 만들면서 그 발견된 그 현장에 가니까 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입석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불가리 쪽이 시기가 언제로 보면 그 청동기 시대로 우리의 청동기 시대가 예, 기원전 예, 1000년 예, 예. 그거는 그래서 한 모르겠어요. 5천, 6천 년 전. 그거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5, 6천 년 전이면 사실 신석기 시대거든요. 고조선이지만 저도 이제 고조선을 그 편년을 할 때 원시적으로 뭐 구석기 신석기 하지 말고 5천 년 정도 단군조선부터는 고조선 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역사 시대지만 생활 시대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고조선 있고 부여 있고 고구려 있고 이렇게 해야 연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해놓고서는 갑자기 부여 고구려 되어 보니까 역사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온돌 문화는 우리의 고유 문화라고 중국 사서에 이미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은 사만 시대죠. 그러니까 그 태생이 부여 고구려 하면 기원전 한 200년, 300년까지 올라가지만 막 1000년, 2000년은 안 올라가요. 근데 그걸 고조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근데 민족 이동서를 보면 그 고려인들이 이제 뭐 1900년대 초반에 일제강점기 때 막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스탈린에 의해서 끌려가서 지금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도 살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고구려인들이나 부여인들이 또는 고조선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에 의해서 와야 되면서 일부는 부여를 만들고 일부는 고구려를 만드는데 일부는 분명히 넘어갔을 거예요.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몽고인들이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 고조선인들도 일부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아주 부족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고고 연구자들 과도 없어지는 마당에 인구 소멸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과가 없어지니까 연구자가 없고 연구자가 없는데 또 남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중국 가면 또 홀대하죠. 남한에서 왔다고 홀대하고 북한 쪽 자료는 구하기 힘들고 일본 가도 홀대하고 미국 가면 자료는 없고 그러니까 북방사를 연구하기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한이 많고 그래서 그 대신에 모스크바 대학이나 북경대를 유학을 가지 마요. 받아줍니다. 그리고 졸업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자료를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공부만 하고 가라 그러죠. 이거는 비밀이다 라고 하고 그냥 학문적인 것만 공유하고는 더 이상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해야죠.